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불가피하고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을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범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매우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형성된 범주화가 현재 상황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내 집단을 편애하고 그리고 외 집단을 마치 같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또 내 집단은 그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다양성을 갖고 개성을 가진 그 개체들로 보는, 하지만 또 위기 상황에서는 내 집단이 또 단결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인식에 가깝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반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에 덧붙여서 부정적인 감정, 정서가 추가된 것이 편견이다. 그리 보면 편견이 더욱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고정관념은 우선 인식의 차원에 머물른다면 편견은 거기에 정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어떤 차별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어떻게 하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제 감소할 수 있을까? 이걸 100%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라도 감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매우 심각하잖아요. 어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는 장애인의 어떠한 정당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또는 서로 다른 종족 집단들 간의 편견은 개별 집단 구성원의 어떠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집단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 갈등과 같은 것이 가장 심각한 건데, 그로 인해서는 엄청난 정말 목숨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찌 보면 이런 인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어떠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결국은 인식 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따라서 사실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그런 면에서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지 부조화를 이용을 해서 역으로 오히려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접촉가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논의할 텐데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주화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면 범주화를 바꿔보자. 범주화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을 서로 교차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범주화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노력.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 이게 동일자라고 했는데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동화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서로 다른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이 크게 4가지의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부조화에 대해서는 배웠었잖아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라던가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2가지 이상의 태도가 서로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불균형 상태, 부조화 상태. 이것이 사람한테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어느 한쪽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꿔서 태도에 일치하거나 2가지 태도 중에 어느 하나를 바꿔서 보다 더 지배적인 태도에 일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부조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균형 상태로 옮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우리가 또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실험이 있습니다. 백인 학생들에게 학교 장학금을 배정을 할 때 흑인 학생들에게 가는 몫을 2배로 늘리자라고 하는 에세이를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과 상치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늦어? 앞으로 이렇게 20분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들어오지를 마야지. 한 가지 조건은 낮은 선택과 그 다음에 높은 선택에서 에세이를 쓰도록 했어요. 낮은 선택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쓰라고 했을 경우 비자발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높은 선택은 스스로 쓰게끔 이 2가지 조건을 달리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조건은 공적 조건과 사적 조건을 만들었어요. 공적 조건에서는 그 에세이를 쓰고 거기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연락번호를 남기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고 연락할 수도 있고 반면 이 사적인 조건 하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게 연락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흑인에게 장학금이 2배로 가도록 이렇게 글을 쓴 경우에 훨씬 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과 불일치하게 되고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갖고 있었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도가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행동이 일어나고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사회심리학을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나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우리는 태도가 있으면 행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서는 태도가 이미 형성되기 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태도를 형성하고 말고 할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행동의 의미를 자기가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태도가 뒤따라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았더니 이 부분은 이제 태도 변화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자신이 갖고 있었던 원래 생각보다
이후의 생각에 있어서의 변화가 큰 걸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자발적인 조건과 자발적인 조건. 우선은 비자발적인 조건과 자발적 조건을 보면 자발적 조건에서 태도 변화가 더욱더 크죠. 왜냐하면 부조화가 더 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고 이거는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공적 조건화에서 오히려 더 태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가장 큰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어찌 보면 책임이 수반되는 조건화에서의 태도 변화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사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응답의 오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고 싶은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그 affective immune system,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정서 면역 체계 또는 immune neglect라고 하는 개념, 어떤 면역 무지라고 할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다른 교수들은 어떻게 사회심리학을 강의하나 관심을 갖고 유튜브에서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듣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한번 시간 되면 소시올로지 150A,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사회심리학을 강의하는데 전체 주제가 한 26개 정도 돼요. 한 강의 시간당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고 또 굉장히 새로운 우리 교과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도 소개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거의 그걸 다 듣고 지금은 퍼스널리티 쪽으로 지금 내가 또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영어 공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아까 내가 첫 번째 들었던 강의 중에 내가 새롭게 들었던 그 개념이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바로 정서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다 금방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경험을 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애인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1위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의 경우에서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애인하고 헤어진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겠죠. 처음에는 진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알리의 365일이 있는데 알리의 365일의 가사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작가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똑같이 표현했을까 감탄하게 되거든요. 알리의 365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밥도 안 먹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그러다가 365일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이게 시간이 약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경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아주 즐거운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 당첨한 사람들 굉장히 처음에 아주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실제로 많이 복권 당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정신 세계는 매우 슬프거나 또는 매우 기쁘거나 한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종의 이런 affective immune system이죠. 아무리 슬퍼도 결국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벗어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사이에서 거기서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도하고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은전,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한 $50를 그냥 무작위로 주는 실험을 했어요. 지나가는데 반갑습니다 하면서 $50를 딱 건네줘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들에게는 $50를 건네주고 나중에 왜 자기가 $50를 줬는지를 설명을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처음에 $50를 그냥 받으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그 자기가 $50를 받은 이유를 설명한 집단은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일종의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할까? 행나사라고 할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50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 하면 자기가 $50를 받은 것의 가치가 상당히 약해져요. 그럼으로써 그게 금방 잊혀져요. 그렇지만 자기가 $50를 받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경우에도 작동하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슬픔을 부닥쳤을 때, 그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가장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친구 찾아가서 뭐 울고 짜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진정한 친구라면 들어주죠.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근데 정작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은 본인이죠. 자기의 얘기를 공감하고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의미,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실험가들은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일생에서 아주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이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에세이를 쓰게.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것으로부터, 그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affective immune system. 우리가 어떠한 자신에게 다가온 엄청난 사건, 스트레스를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코핑 메커니즘이 있고, 근데 그것을 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개념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달리함으로써 보다 더 그 현상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를 한다. 그게 비단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실 사회과학적 연구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 접촉가설입니다. 이 접촉가설은 우선은 이런 것에 출발해요. 일종의 프레저디스라고 하는 거, 편견은 무지, 이그노런스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 모르는 모르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이제 편견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접촉을 증가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짐으로써 그 편견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단순하게 접촉을 늘렸다고 해서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예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수가 한 1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한국 전체 인구의 한 3.1%가량 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전체 외국인들 중에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이 조선족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냐라고 또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조선족 자신들이 중국에서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또 그러면 뭐라고 하냐 등등, 심지어 우리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호칭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비학술적인 분야에서는 조선족 동포 이렇게 영어를 부르죠. 왜냐하면 그 조선족 동포가 꼭 제중 동포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이 조선족 동포가 국내에서 우리 내국인과 접촉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은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아주머니 보면 조선족 여성들이 대부분이죠. 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면 건설 공사장에서 어떤 사고 났을 때 거기 사망자들을 보면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꼭 껴 있어요. 그렇죠? 건설업이라든가 서비스 분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은 건설업, 여성들은 서비스업. 그러면은 이 조선족 여성은 우리 내국인들과 정말로 접촉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그런데 그러면 조선족 동포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느냐? 오히려 이 부정적인 감정, 적대감, 분노, 이건 오히려 더 높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쪽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집단이 조선족이에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 접촉을 하면 할수록 이게 편견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다, 자기들이 무시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분노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서 가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코너가 있었죠. 그게 뭐지? 조선족 피싱, 전화 피싱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황해? 네, 황해. 거기에서 보면 조선족 동포들이 되게 이렇게 전화 사기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거나, 무슨 김 먹는 거지로 나오거나, 정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방영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감각했나. 그거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접촉의 빈도만을 높인다고 해서 편견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편견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공적인 접촉의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접촉이 일회성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지속적인 접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동등한 지위죠. 그들이 접촉을 할 때 지위가 평등해야
이게 접촉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편견이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위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견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집단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두 집단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상위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할 때 바로 편견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사회적인 규범과 조정자가 있으면 더욱더 이게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이 바로 차별이라든가 편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 있어서의 이 접촉을 우호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두 집단 간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접촉이 편견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네 집단을 이렇게 단결시키고 외집단 간의 경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대표적인 게 한일전이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저는 일종의 그것도 콤플렉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할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동 개최했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내가 그때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하는 그 경기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보게 됐어요. 우리 한국 같았더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하게 되면 아마 막 그 텔레비전 앞에 다 모여서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충격받았던 건 일본인들이 별로 그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그게 그렇게까지.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애국심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해석하는 판단은 이들은 그만큼 분화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다양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일본의 문화성에는 나름대로의 하위 문화를 인정하고 그게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토대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뭔가 표준의 문화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게 나는 매우 적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그러니까 일본에는 보면 지금 뭐 헤이트 스피치 같이 그런 구구단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어떤 공동체, 이런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어떠한 그 자존심이라고 말할까, 한국의 국익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까? 내가 만약에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에서 뭔가 좀 일본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했을 때 그게 용인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구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문화 장르를 가보세요. 뭐 재즈가 됐든 만화가 됐든 여러 가지 하위 문화가 일본에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풀이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이 좀 좁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서 내가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나오지만, 또한 스포츠는 그러한 집단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난 대표적인 게 골프에서 라이더스컵이라고 생각돼요. 남자 그 골프에서 보면 유럽 연합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매년 자세히는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예전에는 미국이 거의 뭐 완승을 했는데 최근에 3년에 걸쳐서 유럽 연합팀이 아마 3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라이더스컵의 결승전을 봤는데요. 그 마지막 최종 라운드를 봤는데 그 유럽이 한 7개 정도의 그 국가 대표들이 나와서 한 팀을 이루고서 하고 미국은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국가가 나와서 하는데요. 아, 정말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 영국하고 프랑스, 뭐 프랑스와 독일 이런 사이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또 편견과 우월감이 있다가 이 라이더스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승리를 했을 때 온 팀이 다 즐거워서 막 날뛰고 선수만이 아니라 관객들이 막 하는 거 그게 바로 스포츠가 한편으로는 그 좁은 범주를 넘어서 더 큰 범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굉장히 좀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의 어떤 평화와 우애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할 때 한편으로 내가 볼 때 스포츠를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아마 여자 골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여자 골프 할 때 우선 한국이 지금 뭐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골프 대회를 해서 아시아 팀과 미국 팀 또는 뭐 미국 팀이 너무 약하면 미국하고 유럽 팀을 합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일본 선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등하죠. 그 다음에 상위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조정자가 있잖아요. 그걸 오거나이즈한 이러한 경우. 그리고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북 여성 합창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게 남북 여성 합창단이 바로 국내에 있는 여성과 그다음에 탈북자 여성들이 한 팀을 이뤄서 그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편견 또는 차별 해소의 방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합창단의 단원이기 때문에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공연을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할 때 상위 목표를 갖고 있죠. 네 번째로 지휘자가 있고 그들을 후원하는 기관이 있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접촉의 경우에 한계가 뭐냐. 사람들이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한데 다수가 소수자를 만날 경우는 매우 적어요. 지금 제가 한국인들이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에 대해서 갖는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일반 국민이 탈북자를 직접 접촉한 경험은 5.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접촉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접촉할 경우는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접촉에 있어서 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될 게 간접 접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미지를 갖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형성되는가. 그게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갖는 대부분의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TV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간접 접촉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 각각의 접촉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PPT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확장 접촉은 내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제 이 편견을 감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리 접촉은 그 일종의 이제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두 집단들 간에 있어서의 접촉 상황을 자기가 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태도를 형성하는 거.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내가 그냥 EKU에 등록을 할까 하는데, 내가 이제 한국의 영화 중에 소수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편견, 고정관념을 다룬 영화들을 뽑아서 그걸 내가 비디오 클립으로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인 영화인데, 그 인간 중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집사람하고 집 근처에 영화에 갔다가 그때 그 정조를 다뤘던 그 영화였거든요. 그 뭐더라? 그게? 영린. 영린을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의외로 별로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종영하는 바람에 그냥 다른 걸 보게 돼서 봤어요. 근데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할 때 수준은 성인 영화로서의 수준이 높은 영화였는데, 사회 소수자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이 군인 부인들의 뒷담화였어요. 뒷담화. 그래서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화교거든요. 이 화교에 대해서 이 군인 부인들이 뒷담화. 그게 아주 내가 보기에는 이 편견, 고정관념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클립을 한번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서 어느 한 특정한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뭔가 전라도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도 전라도 욕으로 해야 제일 맛깔지게 욕을 한다든가, 조폭도 뭔가 이런 이미지들,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을 한다든지, 충청도,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식모들은 다 충청도 여자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업 영화들, 뭔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화에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독립영화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업영화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뭔가 다른 것을 사람들이 더 빨리 몰입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지 조화를 일으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에 더 몰입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활용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 접촉은 일종의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방식이고, 의사사회적인 접촉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 재현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재현하는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약간의 사실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간접 접촉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마시고,
너무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서 별로 이득이 되는 것보다,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접촉은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간접 접촉 중에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미디어의 효과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서는 우리가 지그조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짜맞추기 교실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의 그 접촉 가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다인종 사회에서 한 그 교실 안에 학생들이 여러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인종이 혼합되고 6명으로 구성된 집단들이 하나의 공통의 학습 과제를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의 각 구성원들은 그 과제의 한 독립된 부분을 완전히 학습을 하고 그것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하나의 공동 과제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각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를 잘 해야만 그 집단은 성공할 수가 있어서 각 구성원들이 공유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한 챕터를 맡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질문이 저 학생이 있다가 확인을 해서 출석 한 반점 정도만 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조언이 충실히 안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결과 학급 내에서 인종이 다른 성원들 사이에 서로 호감이 생기고 소수민족 아동들의 자존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어떤 백인 학생들이 우월하고 어떤 유색인종 학생들이 좀 열등하다,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제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타인종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인종, 이런 성별, 그런 것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과제를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에세이를 쓸 때 나중에 기말고사에서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단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짜맞추기 교실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더라 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또 실제로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을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방식으로 일종의 범주화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을 서로 하나의 집단으로 다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사회 정체성의 범주를 현재 범주보다 더 상위 위기에 두게 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의 하위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보다 더 포괄적인 상위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일종의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남한 팀, 북한 팀이 아니라 일종의 통일 한국 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그걸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또 정치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그게 다시 흐지부지 이렇게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아까 말한 같은 것처럼 유럽 연합팀 또 아시아 연합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재범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차 범주화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어떤 긴장을 일으키는 집단의 정체성을 그것과 관련 없는 집단이나 범주로 묶어서 보다 더 보편적인 사회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남성이 여성에 대한 또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마치 성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문제로 보기보다 이 세력이나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횡포로 보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어떤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고 착취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에 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고대 또 교수가 그 성희롱해서 지금 신문에도 크게 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고 왜 이렇게 그 고대 교수들이 남자 교수들이 성향이 그런 건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참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고대가 뭐 완전 성비에 있어서도 남자들이 많죠. 남자 교수들의 비율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고대 문화라고 말할까? 그것이 좀 더 남성주의적인 측면이 또 강하죠. 그러면서 어떤 남자 교수들 가운데서 이 성희롱의 문제 또는 뭐 성추행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좀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교수 세미나 할 때 일종의 성교육을 합니다. 그를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관에서 1년에 몇 시간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교육하는 걸 보면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거는 뭐 우리를 마치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고하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이게.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교육의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지만 그것의 어떤 중요성, 심각성, 이것에 대한 인식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총장과 같은 지도자의 어떠한 철학, 의지, 이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로 톨러런스라고 말할까? 무관용의 원칙. 그래서 나는 이 교수는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전체 구성원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 여자와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일종의 그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게 학교 전체의 이미지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이 안에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네, 역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식이 이런 교차 범주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탈범주화가 있어요. 아예 사람들이 이 범주화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집단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개인 정체성으로 보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사실 매우 어렵고 이와 같은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범주화를 통한 거니까. 하지만 이런 탈범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종의 집단 내의 어떤 다양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 집단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결국 사람을 어느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묶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얼마만큼 오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탈범주화를 어느 정도는 실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동화자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과잉 일반화된 고정관념이라든지 또는 외집단 구성원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가정, 그리고 인지적인 동화와 대조 효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복잡한 사회 세계에 직면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을 사용을 해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무지를 우리가 극복한다면 고정관념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이 문화적 동화자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동화자는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외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할 때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이 문화적 동화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군인이나 또는 선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문화와 접촉을 할 텐데 그러한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충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의뢰를 해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심리학자, 또 문화심리학자, 또 컴퓨터 공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방법을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단 A와 집단 B로 나눠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집단 A는 일종의 어느 한 특정한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 문화 A의 구성원들로 구성을 하고 집단 B는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로, 한 문화 B의 구성원들로 구성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을 하면서 상대의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종의 눈 접촉이에요.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직접 이렇게 대하기보다 약간 눈을 이렇게 내리고서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양에서는 사람하고 얘기한다면 눈을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내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당신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차이가 오해를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사는 것이 상대방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서양인이 동양인을 보고 눈을 딱 보라보면 뭔가 자기한테 지금 대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상대방이 다른 집단에게 설명을 해 가면서 이 문화적인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으로 서로가 동화가 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학습해 함으로써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문화 교육에서 이러한 문화적 동화자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자신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교사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그 각국의 그런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이 폭을 넓혀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문화적 동화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서도 지금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 지금 채널 A에서 방영되죠. 그게 상대적으로 탈북자들과 관련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도 꽤 높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도 있고, 또는 여전히 북한을 타자화하고 북한의 문화를 하나의 웃음거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도 몇 번 봤는데 보면 되게 탈북 여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탈북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또 젊은 여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차이고, 또 여러분 또 비정상회의 또 자주 보시죠. 비정상회의도 그렇고, 요즘 그게 몇 년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전 또는 3, 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외국인들, 처음에는 백인 남성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흑인 남성들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는 현상을 보죠. 근데 그게 패턴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혹시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우리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중, 여기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한번 뽑는다면 몇 가지들이 있을까? 누구 얘기해 보실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사회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한번 자신 있게 자기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볼래? 한국말을 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좀 거리감을 우리가 우선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 그냥 두 번째 특징이 한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또 많은 국가들이, 여러 다른 문화들이 이렇게 소개된다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정상장 같은 경우에 나오는 시절들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 문화 어떤 이런지 각국의 문화를 들어보는 시간이 많고 플로이당 같은 경우도 있으면은 전주라든지 영국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비침으로써 그래서 우리 간에 그걸 좁히려고 시도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우리 문화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작은 정책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문화를 다시 인정하는 외국인을 통해서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걸 재확인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거 이런 것들을 더 보임으로써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 좋다고 말하면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외국인을 통해서 우리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그 이전에는 그 국제화를 했는데 그 세계화를 들고 나오니까 그럼 국제화하고 세계화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게 세계화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이런 해외여행 자유화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계화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일종의 그 내셔널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정말로 보다 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이나 의식을 갖고 어떠한 국가를 넘어서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협력을 하고 그러기보다 일종의 내셔널 컴패티티브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고양을 하는 그런 경쟁적인 의미의 세계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 단위에서의 그 정체성, 국가 단위에서의 경쟁 이걸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걸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정체성 단위로 우리가 묶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윈윈하지 않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만이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하나의 그 대중 문화에 있어서의 세계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볼 때 세계화라기보다 여전히 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또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어요.